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71세 김재호입니다. 그날 2024년 11월의 어느 목요일 아침 제 45년간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삐걱거리는 무릎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다리를 주무르며 침대에서 일어났죠. 한때 이 다리로 하루 10시간씩 발레를 연습했다는 게 이제는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12년째 경비원으로 일하다 보니 다리는 계단 오르내리기에만 익숙해졌고 우아한 점프의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 수진이가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와 손자 준수와 함께 이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며느리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었죠.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냉랭한 대화였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아버님 하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며느리였는데 요즘은 말수도 줄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경비실로 가는 길 로비 거울 앞을 지나가는데 구부정한 등과 볼품없는 경비복 차림의 제 모습이 비쳤어요. 거울을 피하려다가도 무심코 자세를 펴게 되는 건 오랜 습관이겠죠. 턱을 당기고 어깨를 펴고 골반을 세우는 마치 무대에 서기 직전의 자세처럼요. 박경비님, 3동 승강기 고장났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30대 직장인이었는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저는 허리를 더 구부리며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비원 생활 12년, 하루 평균 1500세대를 관리하며 수백 명의 주민을 마주칩니다. 그중 제게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손에 꼽죠. 그저 택배를 받고 쓰레기를 치우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로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무심코 발끝으로 바닥을 쓸듯 움직였어요. 턴아웃의 각도, 발바닥의 아치, 무게중심의 이동,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처음 발레를 시작했을 때부터 몸에 새겨진 기억이었죠. 오후 2시쯤 로비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더플백을 맨 서양인 남성이었는데 곱게 펴진 목선과 우아한 걸음걸이가 한눈에도 무용수임을 알 수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1506호를 찾아왔는데요.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약간의 프랑스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1506호는 한국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가 사는 집이었죠. 오늘 저녁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특별 공연 때문에 리허설을 온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저렇게 가볍게, 저렇게 우아하게 걷는 것, 언젠가 저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경비실 라디오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돈키호테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실의 변주. 제가 25살 때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수백 번도 넘게 췄던 바로 그 음악이었죠. 손가락이 저절로 공중에서 다리를 교차하는 동작의 리듬을 탔습니다. 발끝도 저도 모르게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프랑스 무용수가 돌아봤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그 동작.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발레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라디오 자주 들었어요. 저는 서둘러 발을 내렸습니다. 4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지금 와서 꺼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저를 응시했습니다. 무용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뭔가를 본 듯한 눈빛이었죠. 그 시선이 불편해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경비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1953년 겨울 부산 피난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7살 난 저는 미군 부대 앞에서 구걸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부대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이끌려 철조망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미군 장교 부인들이 발레를 연습하고 있었죠. 우아하게 점프하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 그 순간을 보는 순간 어린 마음에도 저거다 싶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걸 할 수 있다면 이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거지 새끼, 거기서 뭐해? 미군 헌병이 쫓아내려 했지만 저는 매일 그 자리에 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발레를 훔쳐봤어요. 집에 돌아오면 흙바닥에서 혼자 따라 해봤죠. 맨발로 찢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1년을 연습했습니다. 남자애가 무슨 발레래? 계집 애들이나 하는 거지. 동네 아이들이 놀림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를 때렸어요. 이 망할놈의 자식, 남자 새끼가 발레는 무슨 발레야? 창피해서 못 살겠다. 어머니는 몰래 저를 감싸주셨지만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죠. 1954년 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한국무용가 이창호 선생님이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선생님은 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셨고 무료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났어. 남자 무용수가 귀한 시대인데 절대 놓치면 안 돼.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여전했어요. 발레복은커녕 제대로 된 신발 하나 살 돈이 없었죠. 선생님의 헌 옷을 끼워 입고 헌 신발을 신고 연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제대로 된 장비로 연습할 때 저는 천조각으로 발을 감싸고 버텼어요. 창피하지 않니? 저런 거지 같은 애랑 같이 배워야 하다니. 부유한 집 아이들의 놀림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자애가 발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림거리였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피난민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야 겨우 연습실에 갈 수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4시간 연습할 때 저는 12시간을 연습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가난을 이기려면 미친 듯이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남자 발레 무용수에 대한 편견도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아, 그만하고 공장이나 다녀라. 남자가 무슨 춤을 춰?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죠. 저 집 아들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남자가 발레를 한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남자 무용수는 여자 무용수를 리프트하고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힘도 길러야 했습니다. 부두에서 하는 노동이 오히려 근력 훈련이 되었죠. 17살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 스쿨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께서 몰래 오디션 영상을 보내주셨고 프랑스 심사위원들이 제 재능을 알아본 겁니다. 재호야, 넌 한국을 대표하는 남자 무용수가 될 거야. 아시아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
선생님의 눈물 어린 축하를 받으며 저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헌 발레복 2벌이 제 전 재산이었죠. 파리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에펠탑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부산 피난민촌의 그 거지 소년이 세계 최고의 발레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내 사람들이 계집애나 하는 것이라고 비웃던 그 발레로 세계 무대에 서게 된 겁니다. 남자가 발레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그날의 다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명했죠.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되었고 유럽 전역에서 저를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에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프랑스 무용수는 여전히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저는 그저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5년 동안 잠재워 왔던 그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교대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자 준수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힘드셨죠? 저녁 드세요. 하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며느리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을 씻고 거실로 나오니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음식은 없었어요. 며느리와 준수 둘만의 식사 자리였죠. 수진아, 나는 아버님 것은 전자레인지에 있어요.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준수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를 열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과 반찬, 마치 남은 음식을 처리하듯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준수가 말을 걸려다가 며느리의 눈치를 봤습니다. 준수야, 빨리 먹고 숙제해. 학원 가야지.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했었는데 밤 9시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잠깐 나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더 이상은 힘들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아버님까지 모시는 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고칠게.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준수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 오빠가 떠난 후로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버님 병원비까지 저는 하루 12시간씩 일해요.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더 벌어볼게. 아버님 71이잖아요. 경비일도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주까지 방 알아보세요. 제가 보증금이랑 이사 비용은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도 더는 못 버티겠어요. 수진아. 결정하신 거예요, 아버님. 제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 보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손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수야, 괜찮아. 걱정 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아니야, 준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고시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71살 노인에게 방을 내주려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천호동의 한 낡은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3평 남짓한 방, 월세 35만 원. 일주일 후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고작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50년 전 파리에서 입었던 발레 의상 한 벌. 아버님, 이거 보증금하고 당분간 생활비예요. 며느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님도 편하게 지내세요. 준수는 제가 잘 키울게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준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준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제가 예전에 준수에게 보여줬던 파리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제 모습.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잊지 마세요.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준수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며느리가 준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 곰팡이 냄새, 삐걱거리는 계단, 3층 구석방이 제 새 집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3평,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0년 전 파리에서 입었던 발레 의상을 꺼냈습니다. 하얀 타이즈와 화려한 상의, 금빛 장식이 달린 조끼.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 옷을 입고 유럽 최고의 무대에 섰었죠. 수천 명의 관객이 박수를 보냈고 꽃다발이 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브라보 마에스트로 박! 사람들의 환호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김재호, 너 정말 한심하다. 71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피난민 소년에서 세계적인 발레 무용수가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제 인생.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잊혀지고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고시원 생활 3일째 저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도 쉬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온갖 생각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차라리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6호 김재호 씨 택배요.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발신인을 보니 준수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준수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몰래 편지 씁니다. 할아버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이 USB에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보여주셨던 공연 영상들을 제가 모아놓았어요. 힘들 때마다 보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준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열렸어요. 1974년 파리 오페라 하우스 돈키호테 공연, 1978년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1980년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백조의 호수 공연. 화면 속에서 젊은 제가 무대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점프, 완벽한 회전, 강렬한 표현력,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이 사람이 나였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빛나던 사람이 정말 저였을까요? 지금의 초라한 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어요. 박경비님, 언제 복귀하실 겁니까? 벌써 3일째인데.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럼 그만두시든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대신 사람을 구할까요? 아닙니다. 내일 나가겠습니다. 내일까지 안 나오시면 해고 처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나이에 직장을 잃으면 다시 구하기 힘듭니다. 경비 일이라도 해야 월세를 낼 수 있는데 그날 저녁 고시원 복도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 아저씨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모양이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토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한국 국립발레단의 합동 공연으로 50년 전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활약했던 전설의 한국인 무용수를 기리는 특별 무대라고 합니다. 당시 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렸던 김재호 씨를 찾는 것이 이번 공연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찾는다고요? 50년이 지난 지금. 급하게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 공연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시아의 보석을 기리며 특별 공연, 파리 오페라 발레단, 한국 국립발레단, 11월 25일 오후 7시 김재호 무용수의 발자취를 따라. 공연 소개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970년대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수속 무용수가 된 김재호. 그는 당시 유럽 무용계를 놀라게 한 천재 무용수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은퇴하며 자취를 감춘 그를 파리 오페라단 발레단이
50년 만에 찾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기리는 특별 무대입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45년 동안 잠재워 왔던 그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봐야 하나? 아니야, 이 꼴로 어떡해? 하지만 준수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화면 속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렇게 빛나던 제가 이대로 숨어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결심이 섰습니다. 공연장에 가보기로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무대를, 제가 빛났던 그 시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저는 25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좀이 쓸고 낡았지만 그래도 제일 나은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예술의 전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잡았어요. 가방 안에는 50년 전 파리에서의 사진들과 공연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기억할까?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50년이 지났고 저는 너무 늙고 초라해졌으니까요. 예술의 전당에 도착했습니다. 공연장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관객들, 기자들, 무용수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티켓 있으신가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티켓 없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티켓을 살 생각을 못했어요. 표는 이미 전석 매진이었죠.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경비원이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아파트에서 만났던 그 프랑스 무용수였어요. 이분 혹시... 그가 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김재호 선생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잠깐만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제 얼굴과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눈매가 이건 김재호 선생님이 맞아요. 아니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십니다. 김재호 선생님이 여기 계세요. 그의 목소리에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서양인이었는데 파리 오페라 발레단 예술감독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김재호인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에서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내 눈이 틀릴 수 없어요. 당신의 눈빛, 당신의 자세, 50년 전 내가 무대 위에서 봤던 그 눈빛이에요.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장피에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신과 함께 돈키호테를 쳤던 장피에르, 당신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파리에서 함께 무대에 섰던 동료 무용수. 당시 그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재호, 정말 당신이군요.
장 피에르가 저를 와락기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재호 선생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왜 갑자기 은퇴하신 겁니까? 다시 무대에 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장 피에르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늘은 김재호를 기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50년 만에 그를 만났으니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죠. 재호,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장 피에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걱정 마세요, 재호. 당신은 여전히 전설입니다.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위한 특별석을 마련해 줬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돈키호테. 제가 50년 전 파리에서 춤췄던 바로 그 작품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젊은 무용수들이 춤을 췄어요. 완벽한 기술, 우아한 동작.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저랬었죠. 저렇게 젊고 저렇게 빛나고 저렇게 아름다웠었어요. 1막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재호, 무대 위에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관객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요? 재호, 당신은 전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장 피에르의 격려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50년 만에 다시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전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전설 김재호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50년 전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전설 김재호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50년 만의 인사였습니다. 관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45년 동안 잠재워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빛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늙고 초라해졌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예술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지요. 선생님의 공연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랑이십니다. 칭찬과 존경의 말들, 50년 만에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국립발레단 단장이었어요. 김재호 선생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 달 우리 단원들에게 특강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특강을요? 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내년 봄 특별 공연의 안무 고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물론 적절한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편하신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45년 동안 숨겨왔던 제 정 드디어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역시 김재호야. 늙었지만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불이 날 듯 울렸습니다. 언론사, 방송국, 발레단,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SNS에는 어젯밤 공연장에서 찍힌 제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발레 무용수 김재호 50년 만에 나타나 아시아의 보석 서울고시원에서 발견돼 파리가 찾던 한국인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 기사 제목들을 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초라한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님이 유명한 분이셨다는 걸. 그게 옛날 일이라. 옛날 일이요? 지금 온 나라가 난리예요. 준수 학교에서도 연락 왔어요. 할아버지가 유명인이냐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경비 같은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수진아, 내가... 아버님, 혹시 돈 있으시면서 숨기신 거 아니에요? 파리에서 그렇게 유명하셨으면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돈은 정말 없어. 오래전에 다.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죠?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준수한테 유산 안 주려고 숨긴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내놓으세요. 수진아, 정말 없단 말이야. 거짓말 마세요. 유명했다면서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캐리어를 뒤지고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졌어요. 어디 숨겨놨어요? 통장, 부동산 서류 그런 거 없나요? 정말 없어. 믿어줘, 수진아.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짐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자를 열자 파리 시절 사진들과 공연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무대, 꽃다발, 박수치는 관객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사시면서 이걸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사셨으면서 돈이 없다고요? 그건 50년 전이야.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버님,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며느리가 사진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준수한테 할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거예요. 돈 있으면서 없는 척한 비겁한 사람이라고요. 수진아, 그러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죠.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 정말로 돈이 없는데 50년 전의 영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오후 3시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김경비님, 아니 김재호 선생님이시라고 해야 하나?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뉴스 봤습니다. 대단하시더군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숨기셨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 개인적인 일? 우리 아파트 이미지에 도움이 될 텐데요. 유명인이 우리 아파트 경비였다는 게. 소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선생님, 이제 유명해지셨으니 경비 일은 그만두실 거죠? 아닙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에이, 설마요. 국립발레단에서 특강 제안도 받으셨다면서요. 우리 같은 곳에서 일할 필요 없지 않나요? 아직 결정한 게 없습니다. 이 일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시간을 좀 줄이시고 월급을 좀 깎겠습니다. 네? 왜요? 유명해지셨으니 다른 데서 수입도 생길 거고 시간도 우리한테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요? 그럼 그만두시든가. 대신 다른 사람 많으니까요. 소장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유명해졌다고 오히려 대우가 나빠지다니. 저녁 무렵 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를 욕해요. 저는 할아버지 편인데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던 손자마저 며느리가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잠깐의 희망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을 불러왔어요. 차라리 숨어 살 걸. 5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죽는 게 나았을까요? 휴대폰에는 인터뷰 요청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온 세상이 저를 이용하려고 하고 의심하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김재호, 너는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경비 일도 그만뒀습니다. 소장이 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깎겠다고 했을 때 사표를 냈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립발레단의 특강 제안도 거절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는 마당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바닥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준 300만 원 중 이미 150만 원을 써버렸어요. 고시원 월세, 병원비, 생활비 2, 3개월이면 다 떨어질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방문객이라곤 택배 아저씨뿐인데 문을 열었습니다. 뜻밖에도 장피에르가 서 있었어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예술 감독인 그가 왜 여기까지? 제호,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네. 장피에르,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나? 좁은 방 안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장피에르는 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제호, 자네 이렇게 살고 있었나? 미안해, 보여줄게. 이거밖에 없어. 미안할 것 없네. 하지만 제호, 자네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장피에르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지? 자네에게 줘야 할 것들이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자네가 파리에서 공연했을 때의 저작권료야. 자네의 공연 영상이 계속 판매되고 있었지. 교육용, DVD, 스트리밍 50년 동안 쌓인 금액이지. 그럴 리가. 나는 79년에 은퇴했는데. 은퇴했어도 저작권은 사라지지 않아.
발레단이 자네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지. 그래서 이 돈을 보관하고 있었네. 수표를 봤습니다. 금액은 12억 원. 이게 대체 자네 것이야, 재호. 자네가 땀 흘려 번 돈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12억.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지? 자네를 찾을 수 없었어. 1979년 이후로 자네는 완전히 사라졌잖아.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모두 끊고.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도망쳤기 때문이죠. 50년 전 파리에서. 재호,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나?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자네는 최고의 무용수였어.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장 피에르, 나는 도망쳤어. 도망쳤다고? 1979년 나는 무릎 부상을 입었는데 의사는 수술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겁이 났지.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다시는 춤을 출 수 없다면? 숨을 고르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그냥 사라져 버렸지. 친구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어. 재호, 비겁했지. 최고의 자리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 차라리 전설로 남고 싶었지. 그래서 숨어버린 거야. 그런데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군. 50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았어. 경비 일을 하면서도 손자에게 거짓말하면서도 계속 도망쳤지. 장 피에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호, 자네는 비겁하지 않았어. 두려웠을 뿐이야. 누구나 두려움은 있지.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면 돼. 늦지 않았어. 나는 이제 늙었어. 춤도 출 수 없고. 춤은 몸으로만 추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추는 거지. 자네의 경험, 자네의 지혜, 그걸 젊은 무용수들에게 전해주게. 장 피에르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초청장이야. 내년 봄 자네를 위한 특별 행사를 열 거네. 50년 만의 귀한. 어떤가? 나를 초청한다고? 물론이지. 자네는 우리의 전설이야. 영원한 가족이고. 초청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하지만 장 피에르, 나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어. 며느리는 날 의심하고 손자도 만나지 못하고. 그건 오해야, 재호. 자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말해. 진실을 모두 말하게. 그날 밤 저는 장 피에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두려움, 후회, 그리움, 내일 가족들을 만나게. 그리고 진실을 말해. 자네는 도망칠 필요가 없어. 장 피에르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12억 원 수표와 파리 초청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진짜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아버님, 저 바빠요. 부탁이야.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한참의 침묵 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수 학교 앞 카페로 오세요. 30분만요. 오후 12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고 준수도 함께였어요. 준수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준수야,
며느리가 준수를 제지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이것 좀 봐줘. 저는 장 피에르가 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저작권료 내역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공식 문서, 그리고 수표.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파리에서 번 돈이래. 50년 동안 쌓여 있었고 나도 몰랐어. 어제야 알게 됐지. 며느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정말이야. 나는 정말로 돈이 없었어. 수진아, 지난주까지는 나도 몰랐던 거야. 그럼 제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의심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오 세상에.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수진아,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현우 오빠 없이 혼자 준수 키우는 게 너무 버거워서. 며느리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버님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누군가를 탓해야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게 아버님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 내 과거와 내 아픔을 숨기지 말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님, 나도 도망쳤어. 50년 동안. 겁이 나서 숨어 살한 거지. 그게 너한테까지 상처를 준 거야. 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만 우세요. 이제 다 괜찮아졌잖아요. 준수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사실 더 할 말이 있어. 저는 파리 초청장을 꺼냈습니다. 내년 봄 파리에서 나를 위한 행사를 연대. 50년 만에 나를 다시 초청한 거야. 정말요? 그래. 그런데 혼자 가기는 무서워.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너랑 준수랑.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죠 아버님. 저희가 함께 갈게요. 할아버지 진짜요? 파리 가는 거예요? 준수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 준수야, 할아버지가 옛날에 춤췄던 무대 함께 보여주마. 우리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2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떠난 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제안으로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새 아파트를 구하기로 했어요. 더 넓고 더 밝은 곳으로. 아버님, 이 돈으로 아파트 사요. 모두의 이름으로요. 수진아, 제가 어리석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중요한 거였는데 현우 오빠가 떠난 뒤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까지 투정을 부리고 화풀이를 한 거예요. 아니야, 나도 이해해. 힘들었을 거야. 이제 함께 살아요 아버님. 진짜 가족처럼.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가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 창피하지 않았니? 할아버지가 경비 일하고 그랬잖아. 창피하기는요. 할아버지는 전설이에요. 선생님도 할아버지 영상 보여주시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준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다니. 준수야, 고맙다. 할아버지가 정말 힘이 나는구나.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무용수 될래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무용수.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파리에 가면 최고의 선생님들도 소개해 주마. 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죠. 제 방도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넓고 밝은 방. 한쪽 벽에는 파리 시절 사진들을 걸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예전의 그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는 가족이 모두 함께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래, 잘하렴 준수야. 할아버지 사진도 가져가야 돼요. 물론이지, 마음껏 가져가. 식사 후 발코니에 나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이제는 그 빛 속에 제 자리가 있는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립발레단 단장이었습니다. 김재호 선생님,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특강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정말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다시 일 시작하려고. 좋아요, 아버님. 아버님은 아직 할 일이 많으세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문득 50년 전 이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호야, 넌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수가 될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만이 무용수가 아니라는 것. 경험을 전하고 꿈을 나누고 희망을 주는 것도 무용수의 역할이라는 것을. 선생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진짜 무대가 어디인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드디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국립발레단 연습실. 젊은 무용수들이 제 앞에 모여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동작은 힘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물처럼.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시범을 보였습니다. 71살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함은 남아 있었죠. 와, 선생님. 젊은 무용수들의 감탄이 들렸습니다. 50년 전 나도 너희들처럼 젊었지.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담아야 해. 네 인생을, 네 아픔을, 네 기쁨을. 무용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의 동작을 교정해 주었어요. 이것이 제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 공연 안무 거의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젊은이들이 잘해준 거지. 선생님, 그리고 파리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년 봄 일정 확정됐대요. 그래? 좋아. 마음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의 파리.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준수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상? 무슨 상? 꿈 대회 발표했어요. 꿈 발표 대회에서 할아버지처럼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겠다고 했더니 1등을 했어요. 준수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준수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준수야, 고맙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저 진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가난해도 포기 안 하고 힘들어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 준수야.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줄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다 수진아.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 김치,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에 현우 오빠 제사예요. 같이 가시죠. 그래 함께 가자. 현우한테 이야기 많이 해줘야지. 아들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다시 일어섰어.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됐어. 현우야 아빠가 다시 일어섰어. 네가 주말 장피에르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한 전통 잣집에서 만났어요. 제호 정말 달라 보이는구만.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군. 그래 장피에르 덕분이야. 내가 뭘 했나? 자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차를 마시며 우리는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 전의 추억, 파리에서의 젊은 날들. 제호, 그때 자네가 왜 사라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두려웠겠군. 최고의 자리에서 추락하는 게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추락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래, 바로 그거야. 인생은 한 번의 무대가 아니야. 계속되는 공연이지. 장피에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명예의 메달이야. 50년 전에 전해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받아줘. 상자를 열자 금빛 메달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재호에게 영원한 우리의 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장피에르, 울지 마 친구. 자네는 이미 충분히 울었잖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호, 내년 봄 파리에서 봄새. 그래, 꼭 갈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 71년을 살면서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있었을까?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옛 친구와 차를 마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50년 전 나는 도망쳤다. 두려움에, 자존심에. 하지만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만들었을 뿐. 이젠 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느냐는 것을. 준수가 내게 꿈을 주었다. 며느리가 용서를 가르쳐 줬다. 장피에르가 우정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내년 봄 나는 파리로 간다. 50년 만에 그곳으로 돌아간다. 당당하게 가족과 함께.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창호 선생님 보고 계시죠?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수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선생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잘했다 재호야. 넌 해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해 봄 파리 오페라 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온 이곳. 건물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들. 김재호 특별전, 아시아의 보석, 50년 만의 귀환.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국인이었어? 놀라운 무용수였대. 전설이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7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젊은 무용수들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제가 50년 전에 췄던 레파토리를 재현했습니다. 돈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 한 작품 한 작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젊은 시절이 저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오늘의 주인공 김재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준수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꽃다발이 무대로 던져졌어요. 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50년 전처럼, 아니 50년 전보다 더 깊이, 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장 피에르가 무대로 올라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환영한다 친구. 집에 온 걸 환영해. 고맙네. 정말 고맙네. 며느리와 준수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함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전설은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해 여름 서울 국립발레단 연습실에서 저는 여전히 젊은 무용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준수는 본격적으로 발레를 시작했어요. 재능이 있더군요. 제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자서전을 쓰는 작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책으로 나온다니 믿기지 않네요. 장 피에로와는 매달 화상 통화를 합니다. 내년에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말하죠. 김재호,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인생은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계속되는 공연이라는 것,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전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좌절의 순간이 오더라도 용기를 내서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집니다. 감사합니다.